저는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어요. 그때 그 증권회사가 1등 신랑감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때 증권들이 주식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뭐 증권주들이 매일 상한까지. 네. 근데 딱 정점에 들어갔죠. 89년 뭐 4월 7일 날 1007 찍고 계속 떨어진 것만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진 것도 있더라. 그때 좀 배우기 시작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대신증권하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로 같이 일했고요. 특히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로서 거시, 경제, 성장, 금리, 환율, 주가 네.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예측하고 또 시장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때부터 새벽 4시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새벽 4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네. 요새는 뭐 눈 떠지자마자 지금도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세요? 눈 떠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 좀 웅달 대표님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 그 말씀 중에 1988년에 입사하시면서 그때 이제 정점에서 하락을 좀 보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뭐 그때랑 지금도 계속 하락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유사한 느낌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그때는 특별히 위기는 아니었었어요. 네, 그때는 위기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올렸었죠. 그때 그 86년, 88년 소위 3조 호황이 있었어요. 네. 3조 호황이 뭐냐면은 85년 9월달에 미국 플라자 협의를 유도해가지고 엔강세를 유도했고요. 저달러, 그 다음에 사우디 부추겨가지고 기름값 내리고 저유가, 저유가 때문에 저물가 저금리,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86년, 88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2%를 해버렸어요. 당군 일의 최대 호황이었다. 지금 한 2% 3%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2%인데 그때 연평균 3년 동안 12% 성장했으니까 주식시장도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때 제가 대신증권 다녔었는데 이게 눈 뜨면 마지막 부분에 증권주들이 상한가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대신증권이 5만 몇천 원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은 그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영업점에서 근무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저도 영업점에서 근무하는데 그 선배들이 증권주 10만 원 간대요. 그래서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샀는데 그 뒤로 폭락해가지고요. 엄청 손해를 봤었죠. 네. 그래서 저는 증권청 경험이 손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장도 이제 좀 이렇게 하락장이라고 해야 될까 큰 조정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 증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좀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그런데 이게 뭐 많이 떨어져가지고 향후 뭐 2, 3개월은 반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폭 반등이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세계가 심각한 진통을 한번 겪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 과감히 돈을 풀어가지고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가지고 경기가 V자형으로 회복됐거든요. 근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가계 기업도 저금리 때문에 부채가 많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는 부채 문제가 뭐 남미 부채 문제, 그리스 부채 문제, 그다음에 동남아 외환위기 이게 지역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경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건 제가 세계에서 공부한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너무 제가 생각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이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풀어버렸거든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었죠. 대표적으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 초에 0.53%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3.1%니까 거품이 발생했다가 채권 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저는 거시적 측면에서 그 버핏 지수라고 그걸로 판단하는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나 넘는가.
그게 작년 4분기에 33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어요. 아, 정말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스닥이 고점에서 한 30% 떨어지면서 붕괴되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져야 좀 반등을 할 텐데 네. 저는 내년 상반기에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집값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미국 집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미국 20대 도시 뭐 케이스 실내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발표되는데요. 2012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무려 119% 올랐습니다. 네. 우리 전도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전도시 평균이 2009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요. 올 4월까지 75%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더 짧은 기간에 119% 올랐으니까. 네. 네, 그리고 물가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고 렌트에 비해서도 지금 가대평가됐고. 네, 저는 지금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주식시장 거품이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이번 끝은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되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네, 그게 이번 국면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와. 그런데 아직 부동산 네. 가격은 아직은 네. 뭐 거품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요, 교수님, 네. 그 나스닥 그러니까 나스닥이 더 큰 조정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나스닥 그 P를 보면은요, 네. 그 한 20에서 한 2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S&P도 거의 18 정도까지 예. 그 역사적 평균 정도라고 하던데 예. 그런데도 더 하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뭐 나스닥 P는 별로 변동성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S&P 500 P 가지고 네. 따지거든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S&P 500 장기적인 P가 16배거든요. 조금 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라는 게 오를 때는 지나치게 가대평가되고 네. 떨어질 때는 지나치게 가소평가해 버린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P가 10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네. 이번 5월 FMC 하는 날은 주가가 그날은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미국 주가가 맞아요. 폭락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발표된 지표가 미국의 단위 노동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노동 생산성이 전분기에 비해서 연율로 7% 감소해 버렸습니다. 근데 노동 비용은 11%로 올라 버렸어요. 인건비. 예. 그러니까 비용은 오르고 매출, 기업 측면에서 보면 매출인데요. 이게 줄어드니까 아마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전망치를 많이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배가 아니라 앞으로 낮추는 PER 계산을 하면은 저는 지금도 한 20배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수익을 아직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기업 수익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경기가 네. 앞으로 이렇게 조금 침체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침체보다는 또 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이 뭐냐.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공황이다. 그래서 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때 제목을 좀 공황 비슷하게 간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여러 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끌려면 예. 또 그렇게 뽑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다음에 2008년은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겼다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웠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주식도 거품, 부동산도 거품. 2000년, 2008년을 합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품이 붕괴되면은 2008년, 2020년보다는 더 깊은 침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2008년, 2020년에는 정말 경제가 V자형을 회복을 했어요. 특히 2020년에는 정말 놀라운 게요. 미국 경기 수축 국면이 3, 4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많이 돈을 쓰고 중앙은행 푼 것 보니까 수직으로 늘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쓸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굉장히 높으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쓸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물가가 지금 3월 8.5, 그다음에 4월 8.3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미 피크아웃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한 7.8%, 연말에는 4.5%, 뭐 이 정도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4.5%도 연준이 목표한 2%를 훨씬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이 돈을 풀 수도 없고요. 또 금리도 지금 많이 못 올릴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내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 부채가 역사상 거의 최고치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 부채라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고 금융에서 빌린 돈인데요. 이게 GDP 대비 작년 4분기가 50% 정도 되거든요. 역사적 장기 평균이 39%예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기업들도 뭐 금리 내로 돈 풀어도 투자를 많이 안 하죠. 문제는 소비입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그런데 미국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고용률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분모에서 노동 가능 인구 그다음에 분자의 취업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62%예요. 이게 2007년, 2008년 한 68%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6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취업자,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 선배가 미국 그 전자 박람회 그 단체에서 한 10명 정도 갔나 봐요.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한식집에 갔었대요. 그랬더니 밥을 못 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빙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뉴스에서도 메뉴가 이 메뉴는 지금 조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현지에서 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그 갔다 온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작년 3월 달에 가게들한테 아주 부자들려고 $1,400를 줬거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400 올려줬어요. 이 돈 가지고 그동안 소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민간 군인들 합쳐가지고 한 42만 명 정도 죽었다는 겁니다.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거 보고 미국 사람들 일부 생각이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적당히 쓸 돈만 있으면 그렇게 일본 사람들처럼 약간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고용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작년에 미국 정부가 3월에 돈을 줘가지고 연율로 $58,0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데이터가 2월 데이터인데요. $46,000로 과거 평균보다 최근 평균보다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 소비를 못 해가지고 저축한 돈을 최근까지 거의 다 써버렸더라고요.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과거처럼 크지 않죠.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역외부의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과거보다 미국 소비에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미국 가계 자산 중 주식 비중 52%입니다. 이 52% 의미가 뭐냐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그때 48%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48%였거든요. 지금 역사상 가계 자산율 주식 비중이 최고입니다. 그만큼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가난해졌다고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매월 발표하는데 그게 최근에 보면은 급락해 버렸어요. 그게 주가하고 소비 심리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소비 심리 위축되고 아마 소비가 내년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미국 경제가 저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가지고 계시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 주변 사람들, 제 아내도 그러는데 2020년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는 주가 올랐다고 돈 벌었다고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작년에 조정 보니까 지루하다. 그 다음에 주가가 요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주식 꼴도 보기 싫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통이 끝난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통이 더 큰 진통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참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저는 그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은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인가. 1등 기업인가. 예. 좋은 주식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거죠. 뭐 저도 최근에 실수했어요. 제가 그 채권 투자는 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증권사 랩 상품에다 맡겨놨거든요. 좀 하이힐드 랩 상품인데 그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나쁜 회사 채권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채권 부도가 나버렸어요. 정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채권에서 몇 천만 원 잃어버렸죠. 그래서 전부 해약해가지고요. 안전한 적 10년짜리 국채를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는 그 회사차 그 투기 등급도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제 완전 판도가 바뀐 거군요. 저는 투기 등급은 지금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세 중소기업이겠지만은 한국은행에서 2,5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작년 조사입니다만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500개 기업 중 거의 40%가 1년간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부하고 은행, 채권단들이 구조조정 조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부실한 기업들. 사실 부실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야지 또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아주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남는 기업은 잘 될 텐데요. 그런데 구조조정할 기업 대상 중에서도 뭐 은행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구조조정 시키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그런 기업들한테는 우리한테 큰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잘 걸으면은. 그런데 어떻든 내년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이나 주식을 사더라도 정말 우량 기업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구조조정된 기업들의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산업별로는 1등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뭐 지금 이렇게 섣불리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좀 좋지 못한 그런 기업의 주식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매도도 고려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교수님 이번 책에서 그 지는 미국 뜨는 아시아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간 미중 패권 전쟁에서 그 아시아와 중국을 좀 좋게 보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았는데 그럼 그것도 아시아 중국을 조금 투자하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세계 GDP 구성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0년에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습니다. 근데 IT 거품 붕괴되면서 한때 22%까지 떨어졌다가 좀 올라가지고 24%거든요. 근데 중국이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려는데요. 그때 2%였습니다. 2%.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8%로 늘어났더라고요. 엄청 늘어났네요. 미국은 32%에서 24% 떨어지는데 중국은 2%에서 18%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빠르면 2029년 늦어도 2030년 되면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더라고 봤어요. 이것들이 우리 수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수출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떨어졌고요. 중국 비중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수출 중에서 가장 눈여겨야 될 게 아세안 비중이거든요.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11%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 4월 통계까지 보니까 18.9%로 11%고 19%까지 많이 올라갔죠.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그쪽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도 이걸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난 10년만 보면 미국 주가는 오르고 네. 뭐 우리 주가, 중국 주가 상대적으로 부실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주가가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S&P 500 같은 그 좋은 마이크로소프트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다시 그 정점을 넘어서기까지는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보다 2000년보다 미국 주시장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는 뭐 중국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특히 아세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주가들이 물론 위기가 오면 같이 떨어지는데 네.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거를 약간 그 지금까지 그 결과로 보여주고 앞으로 추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그 경제적인 관점 말고 약간 정치적인 관점이나 뭐 지정학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적용하면 아 중국이 왠지 좀 불안하긴 알리바바나 그런 사태들도 보고 좀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요. 네. 정부가 시장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타고 갈 때 뭐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아직까지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무역 제조 강국을 추구했는데 지금 기술 강국을 추구하고요. 중기적으로는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금융 강국을 추구하려면 금융시장을 자유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미 저 금융산업은 많이 개방해 버렸고요. 거의 다 개방해 버렸습니다. 이제 금리 자유, 외환 자유만 남아 있는데요. 저는 그걸 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표지에 재밌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시진핑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용타고 수박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시장의 힘에 끌려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 규제가 강하니까 저는 중국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개별 기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의 전기차 주식을 좀 사십시오. ETF, 펀드, 그다음에 증권사 가면 랩 상품, 개별보다는 그런 관련 업종을 모아놓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좀 그쪽으로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면서 이게 중국이 지금까지는 고속성장을 그래도 해왔지만 그 벽에 부딪혀서 선진국으로도 못 가지 않을까.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있어요.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했거든요. 세계 역사상 연평균 30년 동안 10% 성장한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저는 앞으로 4 내지 5% 성장 이 정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중진국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미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2009년 중국 9%, 2010년 10% 성장했거든요. 그때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 성장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 기업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죠. 세계에서 기업 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는 IMF 때문에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중국은 지금 구조조정 속도가 느린데요. 앞으로 투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4 내지 5% 성장하리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부터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돌파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4 내지 5% 성장은 할 것이다.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9 내지 10% 고성장할 때는 돈이 다 실물로 갑니다. 기업 투자라고 하고 실물로 가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은 돈이 기업 투자로 안 가고요. 얘들이 금융시장으로 몰려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큰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굉장히 늘리고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특히 JP 모건 같은 데는 작년에 100% 증권 자회사를 중국에다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똑똑한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그렇게 노리고 그러네요. 있느냐. 돈이 된다는 거군요. 예,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중국에서 무역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사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적자 중 85%가 통관 기준으로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물건은 우리보다 싸게 비슷하게 중국이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 벌기 힘들 거예요. 네. 그럼 무역으로 돈 엄청나게 중국에서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것처럼 중국 진출해 가지고 금융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좀 섹터 그 ETF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 언급해 주신 게 인도와 베트남 이거 직접 투자하고 계시다고 책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2015년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강의를 갔었어요. 네. 저 우리 기업들이 한 2,000개 이상 진출해 있더라고요. 아, 벌써요? 호치민시에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왜 그렇게 많이 진출해 있을까? 그 습하고 좀 더운 나라거든요. 돈이 보이기 때문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때 뭐 2015년이라 지금 오래된 6년 전 일이죠. 7년 전이구나. 그 호치민시 가니까 정말 길가에 오토바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오토바이를 보면서 저들 소득이 $3,000 넘으면 저 일부가 자동차로 변하겠구나. 사회가 안 잡잡은 투자 늘어나겠구나. 소비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이제 $3,00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트남 인구 구조가 좋죠. 제가 경제를 대학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40년 이상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제가 58년 개띠입니다만 저처럼 나이 들면은 서로 조금씩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축소사에 접어들죠. 근데 대표님처럼 젊으면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젊으십니다. 충분히 젊으시네요. 저는 이미 그 축소사에 접어들고 있어요. 뭐 서울에서 집도 적은 데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인도 인구가 중국은 이제 완전 늙어가고 있고요. 인도하고 베트남이 아시아에서 제일 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일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제 후배가 모 자문회사 자산운용사 대표인데요. 국내 부분은 자기 후배들한테 맡겨놓고 이 친구는 베트남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배들 베트남 와가지고 카톡 메시지 같은 거로 우리 좀 운명 한번 바꿔보자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만큼 용기는 없어요. 대신 그 베트남 우량주로 구성된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1년 반 전에 그냥 사놓고 사실 지금 몇 % 수익률인지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코스피가 6%가 올랐던 거예요. 근데 베트남 주가 지수는 31%는 올랐거든요. 올해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인도도 많이 올랐고 인도도 많이 올랐죠. 그 두 ETF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는 미국, 뜨는 아시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교수님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 앞서서 좀 이렇게 위험 사항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은 아무래도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조금 줄여야겠다. 비중을 많이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작년 하반기에 줄였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많이 요거도 먹으면서 뭐 닥터둠 이런 별명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줄였으면 좋은데요.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이 아니면은 앞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좀 반등을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줄여야 된다. 특히 미국 주식 비중은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아, 그렇구나. 보시는 섹터 중에서 좀 네. 유망하게 보시는 산업이 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전기차하고 헬스케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제로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가마다 시기 나라마다 목표 연도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미국은 2050년, 중국은 2060년 완전히 그 탄소 제로 시대로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내연기관차 다 없애야 되죠. 그렇죠. 전기차. 네, 그래서 전기차가 어디 시장에서 제일 빨리 늘어날 것인가? 그건 중국이거든요. 세계가 전기차 침투를 보니까 세계 평균이 한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대 중 12대가 지금 세계 전기차라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20대 이상이에요. 나머지 80대가 남아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시장도 제일 빨리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전기차 ETF 사십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 1년 반 전인가요? 그때 상장될 때 10,000원에 사놨었어요. 근데 그게 20,000원까지 가다가 최근에 12,000 지금 얼마인가 12,000원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도 20% 올랐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익 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일부 분들이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면 유튜브 질문이 그거 중국 전기차 ETF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더 사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그 BID 같은 게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그것도 붕괴가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수준이면은 저는 괜찮을 것이다. 예.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인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히 살자.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사람마다 들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는 성장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바이오는 종목 거르기가 쉽지 않죠. 뭐 내용이 없는 바이오 햇살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종목보다는 역시 그 ETF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제 주변에서도 일부 바이오주 엄청 사가지고 손해본 분도 많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바이오 중에서도 좀 실체가 있는 바이오를 사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말씀드려서 그 주식 사라는 말씀 아닌데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요. 전 세계 유명한 CEO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경영할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세계 유명한 시가총액, 그 유명한 CEO 재직할 때 시가총액보다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네. 그래서 그 아들은 과연 뭐 가지고 아버지 본을 받을까. 이렇게 산업 추세를 보니까 바이오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강의하면서 20만 원 후반, 30만 원 초반대 용돈 생기면은 그냥 한 주라도 한번 사봐라. 네. 그때 학생들이 많이 샀었어요. 네, 많이 벌었겠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100만 원 넘다 그것도 지금 70몇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저는 추세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 차이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그 글로벌 리튬이라고 또 하나 유명한 ETF 있는데 다 같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저점 대비해서 20% 오른 거고 더 싸게 모아 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뭐 떨어질수록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2%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더 커질 거고 탄소 제로라는 것도 있고.